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와 대통령 대리인단도 각각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세결집에 나섰는데요. 관련된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면이 전부 이제 어제 그 집회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제목을 보면 한 목소리를 냈던 98년과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양측으로 갈라진 광장의 민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이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렇게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물리적 충돌은 없었더라도 정서적인 충돌, 네. 또 정치적 갈등은 거의 극한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네.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어제 그 집회 양상을 보면은 저는 좀 특이하게 본 것이 네. 그동안은 촛불 집회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이루었어요. 처음에는 태극기 집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제는 사실이 태극기 집회가 훨씬 많았어요. 물론 그걸 제가 일일이 세보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볼 때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그 언론이 이렇게 보면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보도를 해야 되는데 선악 판단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다. 이것은 언론이 취할 태도는 아니죠. 그건 논평가들이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을 이어가겠지만은 이러한 그 집회 갈등이 헌재 심판으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걱정하고 또 특히 정치권이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일해야 되는 정치권에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도 참석을 했고요. 대통령 대리인단도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역사학자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국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지도부가 약화되거나 무능하거나 분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라든지 병자호란 때라든지 구한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저께 집회를 보면서 그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사실 위기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대통령도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거 하나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위기 상황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허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헌재 결정을 갖다 수용하는 것,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어저께 보면은 각각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건 자유예요. 네네. 그러나 거기서 말을 하는 거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어저께 보면 특히 그 보수 집회에 대거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던데 그분들이 나와서 불복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들을 갖다 쏟아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사실 불복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사실 주장이 너무 극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이제 정치권 인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봐도 이제 대선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또 판단하는데 또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제 이 정치권에 집중해서 보면은 예.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자체가 당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표나 추미애 대표나 당 자체가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조기 탄핵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탄핵이 기각되면은 혁명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 왔어요. 물론 말을 계속 바꾸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과 당이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과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그냥 가는 거하고는 네. 차이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제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나 뭐 이런 분, 이재명 성남지사 이런 분들은 이제 시장 이런 분들은 직접 참석해가지고 이제 촛불 혁명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분이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옳다고 봐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강한 소신을 갖고 내가 비록 지금은 비판받더라도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수긍하고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본인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안희정 지사는 저와 같은 학번입니다. 저와 같이 대학을 다니고 같이 옛날에 활동을 잠깐이라도 했는데 그분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처음에 선의 발언이라든지 뭐 중도를 향한 또 특히 보수층을 향해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당내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다시 운동권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일로 오고 이러면 안 돼요. 본인이 정말로 그 사람을 선의로 보고 또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애정을 함께 보여준다면은 그 길을 일관되게 갔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약간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마 지지율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가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들은 처음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집회에 참석해서 또 선동을 하고 뭐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뭐 친박 의원들 많이 피로 물들 참석했더라고요. 것이다 뭐 이런 예. 말들에 박수 보내고 지금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도 그런 점에서는 이제 촛불 집회를 갖다 최순실 사태 이후에 쭉 네. 보면은 오락가락한 거죠. 거기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지금 이제 우리 허 대변인께서는 개별적 차원의 참석이라고 그러지만 개별이 됐든 당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최순실 사태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 대해서 원하고 보고 싶어야 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철저한 반성과 우선 당내 개혁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시 박근혜 세일 이제 다시 나타나서 거기에 얹혀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듯이 보이거나 또는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데 머물러서는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우리 허 대변인 그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지적한 그 내용을 갖다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 플러스 하나 반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네.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측 모두 뭐 같은 비판 들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어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있었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찬반 집회 바로 전날에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어떤 답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보낸 어떤 시점이라던가 이 메시지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형식으로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죠. 뭐 2월 며칠이었죠? 2월 28일. 2일이 이제 대통령 아. 생일이셨는데 65번째 생일. 28일에 이제 그 메시지를 짧게 뭐 한 줄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건 뭐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고 또 태극기 집회가 본인을 응원해 주는 데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약간 고무된 측면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건 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그 헌재 변론에 나오시지 않는 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날 본인의 긴 그 최종 변론을 대리인이 읽기는 했지만 그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본인의 육성으로 왜 무죄라고 주장하시는지 또 이 헌재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가 또 100% 다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또 중간층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을 향해서 좀 더 조목조목 본인의 신중한 심정을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회 측 소추위원들이 이제 신문을 해가지고 뭐 이제 이 공경에 빠뜨린다든지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를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본 이 평론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것은 본인이 저는 죄송하지만 제 체중별로만 하고 신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한 뭐 일주일이 남았을지 2주일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전 대통령께서 헌재 변론을 안 하셨더라도 국민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해요. 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뭐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탄핵을 추진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헌재도 왜 안 나오더니 왜 뭐 밖에서 하냐 이렇게 비난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솔한 목소리로 정말 이게 최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앞서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긴 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박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개된 그 지지층을 향해서만 이 메시지를 냈거든요. 한 줄짜리 한 줄짜리긴 하지만 어쨌든 목소리를 냈다라면 그 부분인데 차후에 낸다면 어떤 차원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는 사실 뭐 오히려 반대 역공만 좀 내놓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번 헌재 최종 변론의 대리인이 대신 읽은 그 최후 변론. 예. 그 내용. 네. 그러니까 왜 내가 무죄이냐를 조목조목 본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과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죠. 그건 법률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정치적. 대통령으로서 이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어떤 역사적 책임.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는 계속 수십 년 동안 역사적 평가가 1위였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영향이 있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한 얘기. 또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실패했지만 보수라는 가치가 실패한 것은 아닌데 보수 가치마저 함께 이렇게 폄훼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설령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무죄를 받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분. 네. 또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 심판에 나는 승복하겠다.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출발. 국민이 통합되는 기점이 되기 바란다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놓을 필요가 아니, 있다. 헌재 심판 승복 안 하면 헌재가 왜 그렇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야권에서는 분명히 왜 한쪽 편의 지지층만 뭔가 이렇게 좀 독려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의 자리가 한쪽 편에 서면 안 되는데 이런 것 한 것 문제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1월 25일인가요? 저기 한 인터넷 TV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오랜 오해와 허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예.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언론인 조갑재 씨,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그다음에 김평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차례차례 나서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 또 이것이 좀 사기다, 졸속이다, 이런 주장들을 갖다 막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가 신호탄이 돼서 그런 논리들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사실은 국론이 훨씬 더 분열되게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특검 집 앞에 야구방망이 들고 간 시위대가 나타날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감사 편지라고 그러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지지층에게는 결집 효과를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는 지금 명백하게 안 보내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짤막한 편지지만 그 편지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만 결집시키고 호소하는 게 되고 국민 통합을 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제도가 지금 움직여가는 거에 대한 승복 의사는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네. 야당의 논평을 갖다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우리 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내놔야 될 메시지 중에 중요한 거는 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그 뒤에 국민 통합 그것을 향해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근본적인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 내에서도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무성 의원에게 지금이라도 문재인 이중대에 들어가라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내세웠는데요. 이게 지금 의원들 간의 기싸움으로 번진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윤상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뭐 중진 의원이긴 하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바른정당을 자꾸 요즘 어떤 언론을 보면은 자꾸 뭐 여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범여권 뭐 이런데 네. 여당 아닙니다. 야당이에요. 그리고 저 아시지만 작년에 같이 있다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비주류 대표로서. 아니, 유승민이 아니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거기서 원내대표 경선에 지니까 이제 다 나갔어요. 그리고 탄핵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사람 분들이고 또 어제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광화문 집회에 못 나간 이유가 황교안 또 총리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했어요. 네. 아니 그 자체를 찬성하면서 탄핵하자는데 반대했어요. 그렇죠. 탄핵까지는 반대. 그 탄핵을 반대하니까 지금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대통령하고 황교안 총리를 이렇게 가짜 감옥에다 넣어놔가지고 인형을 넣어놓고 끌고 다니고요. 네. 뭐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게 뭐 보통 이게 뭐 험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황교안 총리 탄핵에 반대했으니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태극기 집회는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탄핵을 추진한 주도 세력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앞으로 아마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연대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네. 이미 골이 많이 깊어졌고 네, 네. 또 그 이후에 분당 이후에 각자의 조직도 이제 서로가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탈당한 의원이나 위원장 지역에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이미 대부분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합당은 굉장히 어렵다. 범보수, 범여권이라는 표현 이제 쓰면 안 되겠군요. 범보수는 가능하죠. 범보수는- 여권은 아니죠. 야당이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제 이제 3.1절 기념사를 이제 대신 읽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이야기한 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라든지 행보라든지 비판이 또 많습니다. 대통령급 행보를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 전 시계 논란도 있고 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기 논란 저는 불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일 안 했으면 좋았겠죠. 네.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안 한 것도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특검법 협상을 할 때 연장에 대해서 여당 그 당시 협상 대표가 그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이고 네. 현재 특검이 수사를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3.1절 메시지가 대통령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통령이 보통 경축사를 내기는 합니다만 3.1절 경축사하고 광복절 경축사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입장을 갖다 표명하는 경축사입니다. 네. 그래서 3.1절 메시지도 중요하고 광복절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네. 보통 그것은 경축사를 갖다 작성하기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서 오랫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서 내놓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특정인이 누가 그 경축사를 들고 나와서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예, 예. 네. 그 경축사 자체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경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정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권한대행인 바에는 경축사를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담아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대선 주자 지지율 그래픽을 잠시 좀 보고 갈 텐데요. 네. 우선은 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35.2%로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14.6%로 3.7%포인트 올라서 2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14.5%로 4.4%가 떨어졌습니다. 네. 이후에 안철수, 이재명, 홍준표 순으로 나왔는데 글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단은 2위에 자리를 차지를 하게 됐고 어제 또 마침 황교안 팬클럽이 처음으로 또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글쎄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황 총리가 이제 대통령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본인이 안 나온단 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 예. 탄핵 심판 전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 전에는 대통령이라도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 계시는 상태고 탄핵 심판이 만일에 인용이 되면 예, 예.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정치적 부담이 적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황 총리의 팬클럽이 생기는 것은 뭐 이런 시기에 저는 뭐 오히려 늦었다고 봐요. 저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뭐 네네. 저 회원 뭐 한두 명 가지고 총재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다 해요. 뭐 생기기는 진작에 생겼는데 작년 말부터 급증했고 보통 한 2만 명 모였다면서요. 옛날에 반기문 총장 나올 때 뭐 보통이었습니까? 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네. 세 번째는 황 총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강석준 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황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면 더 강한 모습을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 더 오르라고 봅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권한 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에요. 전쟁이 나면 누가 그걸 수행합니까? 황 총리가 합니다. 국가적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닥쳐도 황 총리의 책임입니다. 예. 지금 법무부 장관, 문체부 장관 다 비워놨어요. 어떻게 국정의 한 부서의 최고 책임자를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 헌재 박한철 재판소장 퇴임하고 지금 후임자 지명 안 했잖아요. 네.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대통령 권한으로서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요. 대통령 책무 대행입니다. 책무. 네네. 그래서 저는 황 총리께서 이왕 대통령 코스프레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을 정말 책임 있게 다하면 더 올라간다고 봐요. 네. 그래서 황 총리가 지금 뭐 하시는 거에 제가 뭐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권한만 행사하지 마시고 네. 책임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거와 네. 연관이 있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봅니다. 평가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지만 지금 주어진 임무는 안정적인 과도기를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거기에 본인이 이 관리 책임을 갖다 떠나서 본인이 뭘 하겠다고 저 욕심을 내거나 그러는 것이 우선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여기까지 이렇게 무너져 온 데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법제도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지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자기 자신의 향후 입지를 생각을 하면서 지지율을 더 올릴까, 내가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야권과 마찰을 빚게 되면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네네. 지금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은 다음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돕는 일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지금 올랐다 내렸다 네네.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의미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네. 조타감한 사람도 많고 갑자기 길 가다 지갑, 노회찬 의원식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길 가다 지갑 주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갑 주웠는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현금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빈 지갑도 있고 부도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예, 예. 네.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14점 몇 프로 갖고 뭐 붕 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도 저는 그 보수 세력 지금 다 합해봐야 뭐 저기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이 뭐 얼마나 결집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총리가 비전이나 메시지도 없고 책임론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약진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괜히 그 지금 다급한 보수 세력에 의해서 네.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좋다가 많은 사람들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또 야권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뭐 돌풍 바람 일으키니 뭐 20% 돌파했니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4.4%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추락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선의 발언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평가를 저는 하시나요? 그럴까요? 네네. 그 제 주변에 보면요. 예. 안희정 지사를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찍는지 안 찍는지 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에 대한 지지자 혹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서 또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분들 중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좀 아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30%에 지금 갇혀있지 네,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박스권으로. 박스권이라는. 네. 근데 안희정 지사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요. 새로운 분이고 예. 잘 몰라요 우선. 그런데 왜 이게 내려가냐 하면 꼭 굳이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예. 네. 첫 번째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의로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방을 선의로 생각한다는 만큼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선의로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메시지고 대연정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평가하는 그런 역사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과거 운동권 논리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안희정 지사는 죄송하지만 운동권의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뭐 무슨 개라고까지 무슨 파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럼 중요한 게 이제 선한 의지 발언 여파가 아니라 그 뒤에 입장을 바꾼 것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영향을 미친 그렇죠. 것이다. 중도 보수층이 아, 예. 저 지지를 약간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강화문 집회 태극기 집회 가서 누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말 엄청났어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중에 뭐 수사받다가 자살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요. 그때 검찰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삼성에서 30억을 받았고 예? 이런 식으로 정치자금법을 삼성에서 직접 30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많은 수많은 기업들을 받고 해가 나중에 이제 150억 받은 것은 무죄가 나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도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작용이지만 네.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결론적으로 저는 네.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외연 확장성이 크고 또 저와 같은 세대로서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면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강 국장님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안희정 지사가 좌우 양쪽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거는 좌우 양측으로부터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허 대변인께서는 저기 중도층으로부터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중도층에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지지 세력에서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진보 쪽이고 친노 세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야 다음 주자로 괜찮겠어. 뭐 중도 확장성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잠정적으로 안희정 같은 사람은 기대주로 좀 남겨놓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지지층에 중도를 얹을 수 있는데 네. 오락가락 해버리면 야 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쪽에서 저 지지를 조금이라도 철회하면 지지율이 내려앉죠. 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의 상당 부분은 그 지지율이니까. 네. 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나요? 그 곽상원 변호사가 예. 안희정 지사 막 뜨기 시작할 때 한번 이렇게 예. 비판을 딱 가했다가 그거 내리고 뭐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내용이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안희정 지사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희정 지사가 여기에 베이스를 두고 이쪽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바꿔 네. 말하면 양쪽이 다 조금 취약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제 이승만, 박정희도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우려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지지층 쪽에서는 아마 우려스럽게 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안희정 지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번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역시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경선 룰 관련해서도 대선 후보 이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각 당의 상황 좀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레이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반면에 국민의당하고 바른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룰 협상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여론조사 반영 비율 때문에 특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관심이 없었고 자유한국당 예, 뭐 그 지금
그 뭐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네네. 두 당이 이제 주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다. 네.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사람은 많이 반영하자는 거고 네네. 바른정당이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 뭐 그래봤자 1% 2% 차이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한 3%대 나오고 남경필 지사가 한 1%대 나오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자고 이제 싸우는 거고 또 저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 쪽은 여론조사가 높으니까 많이 반영하자는 거고 손학규 이제 호칭이 뭐죠? 죄송합니다. 전 대표죠. 예, 전 의장은 네. 이제 또 낮으니까 덜 반영하자 이런 주장인데 네. 근데 제 경험에 보면요. 저도 대통령 선거를 뭐 네댓 번 취재를 해봤고 실제로 가담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전제만 성립된다면 네네. 당심도 대부분 그렇게 같이 가요. 네. 당심도 여론 그 민심을 따라가더라고요. 아.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런데 이제 광황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정말 실제로 알고 보면 웃기냐면 모집단을 미리 이 편파적으로 선정하면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를 한들 그 자체가 오염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을 안 물었으니까 제가 일부러라도 한 말씀 말씀하시죠. 예. 그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다 합쳐서 얼마 안 되지만 꼭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 일이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렇더라도 이제 전열이 정비되고 네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홍준표 지사도 그 이후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를 특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도 개헌 연대 전선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네네. 그 경우에 우리나라가 다자 대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진영 대결로 크게 갈라지면 네. 자유한국당도 그런 지지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고요. 아.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보수 세력이 또 결집하고 하면은 예. 결국은 지금 추세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 세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지금은 경선 룰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어느 날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네, 네. 네. 희망 가득한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기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주장하면 개헌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도 개헌을 좀 강력하게 희망하는 편이지만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좀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겪어본 바로는 여론조사는 당권을 쥐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서 이렇게 주물럭거릴 가능성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 정치는 책임 정치죠. 그리고 수구인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제도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서 열심히 당원 생활을 한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해서 후보를 내고 그것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게 정당 정치의 바른 모습입니다. 네, 네. 네. 이 여론조사나 뭐 국민의 뜻을 갖다 이렇게 넣는 것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코커스 프라이머리, 뭐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국민들이 직접 그 투표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투표를 하는 것. 그거는 뭐 도입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투표와 가까운. 예.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불안정한 면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 같은 데서도 모바일,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이런 의심이 있는 바에는 네. 정당 정치 본연의 책임 정치, 그다음에 수구인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당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후보들을 갖다 선정을 하는데 결정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반대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87년 때요. 개헌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지 압니까? 6월 29일 날 노태우 그때 후보자죠. 후보자의 6.29 선언이 나고 국회에서 개헌 발의가 이루어지고 국민 투표까지 40일 딱 걸려요. 40일. 네. 지금요. 지금 3월 국회에서 3당이 자유한국당하고 3당이 합의를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안에 한 30명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합치면 200명이 넘어요. 발의하면요. 두 달도 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왜 못하는 개헌에 충분한 시간은 가능하다.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의지의 문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